겸손은 다스베이더 28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론석의 패셔니스타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저희 옷이에요. 예. 후드티 우리가 사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예. 왜? 얼마야 그거? 싸. 그래도 10,000원 넘을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박시영 TV 검색하시면 사실 수 있어요. 절대 검색하지 말아야지. 자, 세계 유일의 구독형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비싼 게! 아니 진짜 맥주 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딱 어떤 분이 비싼 게 저를 보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도에서 여론조사 꽃 이제 신경 많이 씁니다. 아니 보니까 중앙일보가 한번 세게 하더니 또 조선일보가 의식한다는 게 딱 느껴져요. 저한테는 뭐 이런저런 연락들이 와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여론조사 꽃 비싼 게! 비싼 게! 요즘에 구독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 국면이래요. 총수가 주에 2번 총선 특집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정례 조사까지 하면 3가지라는 거고, 정례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하면 총 4가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사 개요는 이러합니다. 자,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보면은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예. 네.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에는 큰 효과가 없긴 한데 보수 위기감은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 응답률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네.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준석 신당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당에서 뭘 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전화 면접에서는 격차가 다소 줄었고 반면 ARS는 거의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ARS에서는 중도가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도에서는 안 먹혀요 이게. 그 정도 갖고는 통하지 않은 거죠.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마 지하철역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민주당 후보들만 유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전화 면접은 그래서 보궐선거 이후에 채도 격차로 벌어졌다가 조금 다소 줄었다. 줄긴 했는데 갤럽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앞선다.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해볼 거예요. 갤럽의 보궐선거 직전의 마지막 조사, 9월 셋째 조사 보면 서울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26%였어요. 네. 무려 15%를 국힘이 앞섰다고. 근데 실제 보궐선거 결과는 어땠어요? 민주당이 17%를 앞섰잖아.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갤럽이 국민의힘이 앞서요. 네. 우리는 민주당이 한 10% 이상 앞섰는데 근데 뉴스토마토의 조사는 ARS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29%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토마토 질문지에는 정당 지지도 1번을 묻고 그다음에 이념 성향 묻고 나머지 3개는 민감한 정치 현안을 물어요. 근데 6번째 대통령 지지율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지도 다음에 대통령 지도 바로 묻는데 뉴스토마토는 정치 현안들을 몇 가지 묻고 뒤에 대통령 지지율. 네. 현안을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지.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바로 묻거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재밌는 조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편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 면접에서는 그 이준석 신당이 8.4%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7.6%가 2등하고
국민의힘에서 8.4%가 이동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짝 조금 더 이동하는 정도? 사실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고관여층이 좀 더 응답하는 ARS에는 9.9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8.8, 국힘에서 7.4. 이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정도. 네. 거의 비슷해요. 대략 양당 지지도에서 한 4%포인트 정도 빠진 정도입니다. 연령별로는 특히 18세에서 29세 남성. 예, 여기서 네. 상대적인 지지율이 높은데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 제3정당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두 자릿수 나오다가 창당되면 한 자릿수로 줄어든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 낸다고 한단 말이지. 거기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강남 서초. 네, 서초 유승민 카드 뭐 얘기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곳. 네. 이런 데다가 공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격은 국민의힘이 더 받겠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을 흔들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약재 지층 정도로 빠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 타격이 더 큰 건 분명하고, 그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몰락하는 게 본인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총선 이후로 생각하는 거죠. 홍준표도 이미 그런 메시지를 그렇지. 남겼잖아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세력 재편 때 한 축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자신이 대선 후보로 호남을 베이스로 정당을 만들었듯이 영남을 베이스로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서 그 이후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거냐? 한 80% 이상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자, 이준석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어. 그럴까? 그 정도 아니야. 자. 재밌는 거는 박시영 TV에서. 자, 한동훈 장관이 귀하의 지역구에 출마한다며. 이건 이제 전국 질문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당선될 수 있는 것은 대구 경북이에요. 제가 한동훈 장관 출마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비호감도가 전국적으로 더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총선에 안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제 미천이 드러나잖아. 그렇죠. 언론에서는 차기 대권주라고 막 띄워주는데 실제 지역구에 등장해서 득표로 보여줘야 하는데 강남하고 대구 경북밖에 없다고. 저희가 그 호감도 조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대개 한 35%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호감도가 55, 많으면 60 이 사이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18, 29에서 80% 정도 나오는 줄 알았어. 여기도 비호감이 더 높아. 40대 48이야. 서울에서는 뭐 강남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강남권에서 나오면 모양새를 완전히 구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마치 민주당 대권주자가 광주에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 나갈 데가 없어요. 내가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로 보내고 전국을 돌자 뭐 이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걸 알아. 나가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계속 돌려볼 거야.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얼마나 될까? 정당을 만들었을 때 파괴력과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감도가 31, 비호감이 65 정도 돼요. 여기는 30대 남성이 제일 높아요. 46대 50. 제일 높습니다. 이번 네. 조사에서 특이한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이준석에 대한 호감도가 소폭 더 높더라. 이거는 호감도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비호감도가 68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가결파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특이한 지점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56%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정의당 일부에서는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한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정의당 2, 3% 나오잖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정의당 지지층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진보, 노동, 전통적인 정의당 지지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20, 30대 들어와 있는 정의당 쪽은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던 오랜 세월 존재했던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 지지층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젊은 정의당 의원 몇이 이준석과 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거기도 좀 그 많은 내용을 겪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건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잖아요. 바뀔 대통령 지지층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지층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것저것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방. 순방이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나면 4, 5% 지지율 올라가요. 그렇죠. 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정도 지지율 상승 효과가 항상 있는데 물어봤어요. 순방이 국가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김건희 씨가 누비고 다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둘이 않아. 다녔으니까 8% 뛰어야지 지지율이. 이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누비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야? 참 몹쓸 사람이네. 뭐 이건 편집하겠지. 아니 그건 살릴 거야. 자, 요거는 홍범도, 후쿠시마 이슈 다 부정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바보 멍충이들이 아주. 그래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잖아. 홍범도 빨갱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노원을 피켓을 들고 홍범도 빨갱이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징계했잖아. 이게 너무 웃기잖아. 자기들이 철거해놓고 그거 피켓 들고 있으니까 막 징계하고 개판이야 아주. 철거하니까 이거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 하고 피켓 들었는데 당에서 징계. 그럼 철거를 하지 말든가.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참. 이건 편집해 주시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표는 얻어야 되겠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겠고. 자, 이거는 10월달 통합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평균 4,000명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32.8인가요? 네, 32.8. 그렇게 보이네요. 샘플수가 엄청 크니까. 예, 네. 소 지역별로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중요할 때인데 46.6, 국민의힘 31. 이게 4,000명 조사니까 그러면 서울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층 보면 50.1대 23.3.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2배 정도 앞서 있다. 이런 거는 구독자들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의도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총선 조사. 나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겠죠, 당연히. 전화 안 받아요. 저는 어떤 청탁도 받지 않고 어떤 청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박범계 의원부터 시작해 몇 분이 다음 순서였거든. 여기서 만났어요. 그때 조사가 이원욱 대 진석범 이렇게 나오는데 진석범 후보가 좀 앞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력을 넣은 겁니까? 안 넣은 겁니까? 이름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전부 다 관심이 그거야. 그렇지. 경력 하나 넣어야죠. 그렇구나.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 우리 지역구 빨리 해달라고 하면 전화도 오고 그래. 끊어요. 팍. 자, 저희가 경선 주목받는, 본선 주목받는 두 개 지역구를 매주하고 있는데 경기부천은 30의원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격한. 근데 이 지역은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블 스코어 납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당선이 되는 예선이 본선인 지역인데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 30의원이란 말이에요. 서진웅, 한병환, 그리고 김기표 요 세 분 정도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30의원이 1등이긴 한데 지명도가 없는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두세 배 나야 되거든요. 서로는 다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 서로는- 사람들 이제 계속 캠페인하면서 알릴 거 아닙니까? 30의원에 비해서 인지도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나요. 결선 투표 만약 있다가 지금 뒤집어져 이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면 16.8인가요? 30원 그리고 서진웅 14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진웅, 한병환, 김기표 세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정도라면. 기회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가상 대결을 해보잖아요. 30의원 득표력이 가장 낮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 나왔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입니다. 이번에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분하고 붙여보잖아요. 27대 24밖에 안 나요. 정당 지지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 민주당 지지층 보면 민주당 지지층 100 중에 45만 30한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결 못하면 30의원 공천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는 훨씬 낮은데 다른 후보들 넣잖아요. 그러면 최소 10%씩 벌어진다고. 누굴 넣더라도. 그렇습니다. 최대 18%에서 최소 10% 격차로 다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니까 표를 주는 것이고 서른이니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근데 이런 게 개딸의 힘입니까? 개딸하고 무슨 상황이야 이게. 나 참. 그러면서 왜
소위 이제 가결파들 조사를 하느냐, 그 지역에, 그 정당의 지지층에게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선거가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이런 지역이. 나는 당대표를 까도 되지만 나에 대한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묻지 마라. 말이 되냐고. 다 물어야지. 자신 있으면 자기 지역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맞죠. 반명의 색깔이 뚜렷한 분들 조사해봤더니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동의를 못 받는구나라는 게 지표로서 이렇게 나온 거죠.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확인되는 게 싫은 거지. 슬퍼? 자, 존재하는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스탠스를 그렇죠. 바꾸든 아니면 자기네 나름의 전략을 세우든 그 조사를 왜 하냐고 묻는 건 바보 같은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씹던데, 아니 그건 고마워. 정확성 가지고 따져야잖아. 그럼 김어준 꽃 조사가 엉터리라면 조선하고 중앙이 왜 이 시점에 조사하지 않냐 이거. 과거 총선 때는 6개월 전에 다 조사했어요. 지들이 조사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고 싶지는 않는다? 그렇지. 강서 왜? 있었어, 강서. 왜 조사하냐고만 씹어. 우리 조사가 제일 정확하거든? 그래서 고마워 나는. 여하간 그런 지역을 조사해보면 어김없이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시민들한테 뒤진다든가 가상대결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난다든가. 서른 의원도 명백하게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다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태도를 바꾸던 메시지를 바꾸던 전략을 바꿔야죠. 자, 광진구을 여기는 이제 본선이 주목받을 곳인데 지난 총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구였죠. 오세훈과 고민정. 네, 신인과 대선 후보가 붙어서 박빙이었어요. 예, 박병으로 이겼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였는데 최근 3연속 오세훈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박빙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한강 벨트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양동, V13동 뭐 이런 지역들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다만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중도층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 조사를 해보면 과거 민주당 강세일 때만큼 지지도 벌어져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30%가 안 나와요. 자,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민주당이 꽤 14%. 앞서요. 네, 꽤 앞서요. 여기서는 이제 고민정 현역 의원이 압도적이란 말이야. 다른 그렇죠. 민주당 예비 후보들보다. 김상진 전 행정관이 뭐 뛰어들긴 했습니다만 고민정 후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신환. 국민의힘에서 주목도, 지명도 있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신환 두 사람 붙여보잖아요. 그럼 38대 2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서른 의원보다는 많이 가져오지만 다 끌고 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81%가 오신환으로 가잖아요. 근데 고민정 후보는 74.9니까 후보원 격차는 9%포인트로 좁혀진단 말이죠. 민주당 결집도를 끌어올려야 할 이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후보를 넣어보면 이제 초박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확실하고. 이것도 특이한 점이에요. 오신환 후보가 고민정을 대적할 때 29가 나왔잖아요. 뒤에 김상진을 넣을 때는 27로 줄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좀 지켜봐야 할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민정이 미워서 고민정은 떨어뜨려야지 하고 또 결집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도 상대 후보가 유독 미우면 결집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자,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딴 데 못합니다. 정확한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하면 민주당이 앞서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래서 여론조사 꽃만 계속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비싼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좀 멋진데?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새 왜 책 안 쓰시는 거예요? 좀 쓰고 있어요. 내년 한 1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앞에 책들은 평균 몇 권이나 나갔어요? 한 만 몇천 부씩은 나갔어요. 오. 네. 사회과학 수적에서는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항상 야. 여러분들 덕분에. 자, 안 읽는 건 아시죠? 네, 여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오페라 공연을 되네. 비롯해서 각종 공연으로 쫙 깔려갑니다, 저희가. 말이 되네요.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뭡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요. 상당히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은 과거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부 충격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돈 풀면은 일단 막을 수 있어요. 한국 돈의 문제는요. 근데 이제 외풍이 오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어력이 튼튼하지가 못하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제가 일요일날 최백은 TV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오늘은 클라이막스로 가다가 딱 끊어주세요. 우리가 달러를 모을 수 있는 건 결국 무역이잖아요. 무역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수출 6위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빠르게 악화되면서 올해 7월 달까지 IMF에서 집계가 됐는데 8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 감소율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정부 말이 거짓말인 게 다 나빠졌으면 순위는 안 바뀌어야지. 추경호 장관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해외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세계 경제 탓을 한다고 자기한테 막 그러는데 실제 그렇다. 근데 실제 그러면은 순위는 안 바뀌어야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시장에서 한 3% 정도는 유지해 왔어요. 시장 점유율이요. 수출 증가율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한 5월 달부터 급감하죠. 두 자릿수에 너무 신기해.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이제 10월 달 수출액이 발표가 됐죠. 언론들에서 막 5.1% 증가했다 그러는데 그게 그 이유가요. 작년도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었거든요. 5월 달에 취임했잖아. 네. 6월 달부터 이렇게 푹푹 떨어져. 이게 너무 신기해. 저 4월 달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상해 봉쇄가 있었던 때라서 좀 이제 간 거고 대개 그래도 한 20% 안팎에서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쑥 떨어지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냐를 보려면은 21년 대비로 보면 되죠. 21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10월 달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가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이번 10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불안하죠.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게 되면 외환무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빨간색 수치로 얘기한 게 뭐냐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투입한 외환이에요. 요게 47억 달러, 57억 달러, 35억 달러, 42억 달러 이렇게 해서 외환무역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저렇게 방어하는데도 방어에 실패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는 한 1358원까지 제일 많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우리나라가 오늘도 이러니까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투입하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는 환율 방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요. 윤석열 정부 때인데 외환보유액은 352억 달러가 줄었고요. 문재인 정권 때는 2,425억 달러 흑자를 만들어냈었다고요. 외환보유액도 한 727억 달러 정도 증가한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무역 수지 플러스예요. 흑자죠, 흑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교가 안 되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재발하는 거 아니냐면 환율이 막 치솟았잖아요.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비상금이거든요. 97년 9월 10월 때 강경식 씨가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성장하고 고용지표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이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환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 3분기하고 올해 3분기를 딱 보게 되면요. 성장률 당시엔 6.8%였었어요. 근데 지금 3분기에는 1.0%도 안 되고요. 지금 실업률이 낮다고 지금 정부는 자랑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실업률은 2.2%도 안 됐었어요. 근데도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인플레율도 지금은 3.9%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그러니까 3.4%도 안 됐었어요. 이거 보고서는 당시에 강경식 부총리가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한 거거든요. 근데 경제 펀더멘털하고 관계가 없어요. 외국인 자금이 막 빠져나가면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강화할 수 있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무역이거든요. 무역 수지거든요. 당시에 9월 달까지 107억 달러가 적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0억 달러 적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환율 변동률을 보게 되면 8.5, 8.3% 비슷하잖아요. 환율을 방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외환보유액 감소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죠. 고용 실업률이니 뭐 물가 상승률이니 성장률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보르처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뭐 파산하고 기억들 나시죠? 은행들은 뭐냐면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애들이에요. 확보한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대출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에다 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자산은 가능한 한 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증권도 국채라든가 국채 비슷한 것들. 그래서 지급준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돈놀이 하는 거죠. 대출을 하느냐 아니면 수익증권에다가 운용을 하느냐. 그 은행이 그 사람들이 예금을 넣은 거 예. 가지고 예. BIS라고 하죠, 이거. 그렇죠. 요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예. 나머지는 대출 예. 혹은 수익증권에 투자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두 가지 형태죠. 고객한테 받은 예금 형태가 있고 그건 이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차입을 할 수 있죠. 은행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 3월 달에 은행이 왜 터졌냐? 갑자기 인출이 일어난 거예요. 뱅크런. 예. 예금을 빼겠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많이 예금이 인출되다 보니까는 지급 준비가 아주 안 될 게 부족할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안 됐으면 회수를 못 하잖아요. 수익증권에서 투자한 거를 그러니까 처분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증권이라는 것이 채권인데 채권의 가격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격이 변하잖아요. 주식처럼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채권 가격들이 많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이걸 팔려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돌려줄 부채하고 같았었는데 자산이 손실 보다 보니까는 부채를 다 커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가들이 은행주 막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면서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예. 불안하니까 투자는 던지고 그렇죠. 은행은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 달려와서 인출하려고 하고 또 고객들은 더 불안하니까 더 돈 빼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파산했는데 당시에 이걸 어떻게 수습했냐면은 연준이 니네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니네가 매입했을 때 가격으로 담보로 잡고선 돈을 빌려주겠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습을 했던 거예요. 연준이 보장해준다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 달러 자산이잖아요. 9월 말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 4,141억 달러라고 발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90%가 뭐냐면 유가증권이에요. 채권이라고요. 근데 이 유가증권은 대부분 국채라든가 아니면 회사채라든가 심지어 주식에다가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MBS 같은 거에다가 운용을 하고 그래요. MBS라는 게 주택담보대출금 가지고 만든 채권인데 문제는 최근에 미 국채 가격 폭락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미 국채 가격이 엄청 폭락을 했어요. 지금 미 국채가 어느 정도 폭락했냐면요. 팬데믹 이후에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뿌린 돈들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 그때 대비해가지고 지금 미 국채 가격이 4조 2천억 달러나 하락했어요.
4조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5배가 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하나가 미국채예요. 아까 3월 달에 미국 은행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손실로 인해 가지고 지불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똑같은 구조라 이거예요, 지금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채권들의 가치들이 미 국채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채권들도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나 된다. 네.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해왔는데 교수님은 그중에 90%가 유가증권인데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미 국채 같은 건데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도 사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번의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하고 차이가 뭐냐면 가장 안전한 자산에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한 거예요. 과거의 이기하고 다르다는 게 바로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참고로 제가 방금 참지 못하고 하품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참으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보유액 수치가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수님. 중간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 외환 방어를 위해서 중간에 팔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볼 것이고 외환 보유고는 더 또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실이 실현되는 거니까.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헤지펀드 같은 것들이 예전에 영국 은행 공격했듯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작년부터 했잖아요. 저 넘겨보세요. 하품 그만하시고. 장기채만을 보게 되면 45%나 손실이 지금 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MBS가 있다 했잖아요. MBS 같은 경우도 19%나 하락을 했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예치금 정도예요. 그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 유가증권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실현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일본의 엔화가 지금 이제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요.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일본이 140에서 막을 것이다. 145엔이 되게 되면 잃어버린 30년으로 화폐 가치도 돌아가는 거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넘어가 버렸죠.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나라예요.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 채권 가격이 막 폭락한다는 얘기고 일본의 재정 이자 부담이 폭증을 하고 손실이 대규모로 생겨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막고 있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요. 돈 찍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금리를 막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를요. 구체적인 내용은 최백원 TV에서 들어주실 건데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일본은 무역 수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적자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뭘로 막고 있냐면은 일본이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더니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올라가는 걸 통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화로 바꿔서 이제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국채 시장이 채권 시장이 미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악순환고리를 일어나면서 제가 작년부터 미국채 폭락을 예견했던 사람인데 그 단계로 가게 되면 미 국채 가격하고 일본 국채가 같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어 못합니다. 요지는 우리 외환 보유가 위험하고 그 위험한 이유는 유가증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90%가 미국 국채가 폭락하고 있고 일본 국채도 위험해서 만약에 둘 다 흔들리면 우리는 방어를 못할 것이다.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폭등한다 이거예요. 국내에 투자한 예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손실을 봐요. 그럼 그 전에 미리 빼려고 그러겠죠. 손실을 보기 싫어요. 그러면 IMF 때처럼 외국인 투자자를 싹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손실 안 보려고 순식간에 이동하거든요. 빛보다 더 빨라요. 그 외환위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간당간당하잖아요. 열악한 기업들도 지금 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막 흔들거리잖아요. 내적인 요인은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돈 풀고 한국이 돈 찍어내면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것은 달러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2단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그거는 감당 못하죠,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부잖아요. 없죠. 대선 끝나고 나서 다스베이더에 처음 출연했을 때 뭐라 했었습니까요? 정치 외면의 비용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외면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처절하게 경험했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지금 수업료를 지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자, 예, 나머지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는 최백은 TV에서. 예. 맛있다. 어쨌든. 비염이 심하세요? 먼지 적은 브림재지 미용 티슈를 써보세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애교 브림재지. 브림재지 우유값에서 되살린 종입니다. 아주 탄탄해요. 만져보면 압니다. 아주 좋은 유지예요. 게다가 우유값에서 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무가 죽지 않지.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착한 콜 5%씩 공익 캠페인에 기부합니다. 착한 콜 꽃배달 혹은 착한 콜 대리운전 저희가 오랫동안 검증했습니다. 공익 캠페인에 기부합니다. 기왕이면 꽃배달 여기 혹은 대리운전을 특별히 단골을 하고 있지 않다면 착한 콜로.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이 두 분이 싸우고 계셨어요. 저분들은 싸우면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최근 일 가지고 싸운다? 싸우다 보면 막 500년 전 얘기하고 막 1000년 전 얘기하고 막. 세민이는 생 중동 사람이고 저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스타벅스를 마시는 강남 중동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원주민입니다. 모신 이유는 한국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 혹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왜 젤렌스키한테 간 무기가 하마스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됐는데 그런 무기가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스위스산 탱크를 폭파시키는 딱 하마스한테 제일 필요한 그런 무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 탱크를 저지해야 되잖아. 이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건데 왜 이걸 하마스가 가지고 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 전투에서는 빼앗아가는 무기가 많아요. 러시아가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무기를 뺏어가지고 그걸 하마스에 지원한다는 소리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소리 있어요. 서양이 제렌스키한테 많은 무기를 주잖아요. 제렌스키 보기에는 뭐 이거까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경매에서 팔자. 경매에서 팔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전 세계에 가장 주목받던 전쟁 중의 리더였다가 그 주목도를 잃고 자기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젤렌스키에 향한 관심사가 줄어든 건 맞는데 러시아에서 반대 해석이 나온 게 러시아가 모르게 무기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뭔가가 조용한 싸움을 한다는 게 젤렌스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있어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러시아 SNS 쪽에서는 퍼진 영상이에요. 러시아 남부에서는 마하치칼라라는 도시인데 이게 공항이에요, 공항. 이거 공항이요, 공항. 마하치칼라 도시의 공항.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공항에 쳐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러시아로 도망온 유태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 남부가 너무 독특한 지역인데 러시아에서 다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거는 다게스탄이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이지만 무슬림으로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이 이쪽으로 피신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대피를 찾겠다라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래서 바로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공항으로 쳐들어가서 비행기를 공격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사람마다 다 여권 보여달라고 시작했고 너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계속 따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로 피신 온다고 하니까 니네가 왜 여길 와 하고 거기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몰려가서 유태인이 있다면 다 삭출해서 못 오게 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 정도 된다는 거네. 이 정도 돼요. 예전에 그 지역에는 그 유태인들의 왕국이 있어서 아직도 친척들이 남아요. 아직도. 왕국이었다면 잘 살았다는 뜻인데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이게 천년 전이야. 천년 전이야. 여하간 거기는 히스토리가 있어. 네, 친척들이 거기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유태인들이 내 친척이 있는 곳으로 피신 왔다. 네, 잠시. 왔다는 얘기를 듣자 거기 있던 무슬림들이 니네가 여길 왜 와? 네. 하고 뛰어나갔다는 거네. 일단 러시아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대피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제일 안전적인 곳 중에 러시아예요. 러시아 전체로는 친이스라엘이 맞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목적지로 꼽긴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무슬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여길 왜 오는 거야 하고 큰 사태로 벌어졌다. 큰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텔아비브 가시면 택시 기사들의 과반수 가까이는 영어 몰라요. 러시아만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택시 기사의 절반 정도는 러시아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와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지금 무슬림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정리할게요. 러시아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싸워라. 각 나라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왔어요. 네, 예멘에서도 맞아요. 갔고 그렇지. 이집트에서도 갔고 러시아에서 왔는데 맞아요. 예전에 있었던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놀고 거기에 맞게 정당들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제일 많아서 그들만의 사회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제일 많다고 하기에는 다 제일 15% 20% 비율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만 싸워. 그거 많죠. 저 동영상은 아직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못한 공화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거 러시아 사람들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못한 거예요. 쪽은 러시아일지언정 그쵸. 자기들은 러시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 그 지역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M&A 선수들 다 그쪽 M&A 선수들인데 권투기 선수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뭐라고요? 레슬링. 레슬링 선수인데 무서운 러시아 레슬링들 있잖아요. UFC. 다 그쪽 출신이에요. UFC에서 날리는 다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거기서 온 친구들이라고. 네. 그 선수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연대한다는 그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사람들과 러시아 본토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서상 많이 달라요. UFC에서 날리고 있는 국적은 러시아인데 그 이슬람적인 느낌이 나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최고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 선수들이 친 팔레스타인이다. 푸틴을 좋아한다 해도 푸틴을 좋아하는 거 인정하죠. 좋아한다고 해도 근데 또 푸틴을 좋아해. 그렇죠. 아이 복잡하다. 그 지역에 항상 소수민족들이 살았던 그 항상 이슬람권이었어요. 원래 이란 땅이었는데 먹어버렸어 러시아가. 그거 맞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러시아와 싸워왔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체첸 공화국과 이제 러시아가 싸우기 시작했고 1차, 2차 체첸 전쟁까지도 벌어졌어요. 그 지역이에요. 여기 뛰어갔던 사람들은 자기를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러시아를 떠났던 유태인들이 니네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야?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야.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 보면은 반란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나와 있어요. 트럼프가 반란한 거 맞나? 맞으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훌륭한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무슨 범죄를 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콜로라도 주에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가 반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재판 중인데. 근데 미국 공화당 그 콜로라도 선거는 내년 3월입니다. 근데 대법원 내년 3월 전까지는 이거 다 마무리하고 트럼프 출마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50개 주 중에 한 주에서라도 출마를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에서 출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주에서라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트럼프가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저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인 지금 미국 대법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 5명이 공화당 거기다 트럼프 뽑은 사람이 3명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착하게 말하면 또라이 아닌 친구들이 다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콜로라도의 판결. 그거 슬픈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근데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가 반란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출마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높죠, 지금. 왜 계속 눈물 나게 말씀하세요? 저 무섭잖아요. 사법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사법부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민주주의 믿지도 않아요, 형. 형이 이미 직접 독재주의 밑에서 사시니까 이제 한국 오신 것도 있는데. 정답입니다. 터키에서 투표한 적 있어요? 했죠. 에르도안을 찍었죠. 지금 손가락을 자르긴 하지만. 자, 이집트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제일 힘든 거죠. 아까 우크라이나 무기 얘기 나왔을 때도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집트인데. 그러니까 그 무기는 이집트를 통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 어떻게? 어떤 방식?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집트 내부 상황도 공분이 최고치를 찍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집트 사람들의 공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시위를 하자. 시위를 해서 지금 가자 사태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보여주자. 군인들. 약간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도 좀 미숙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시위를 통해서 우리 뜻을 보여줘야 된다. 정부 차원에선. 네, 최초로 이스라엘 행위를 비판해서 관계를 끊은 나라가 남미 콜롬비아예요. 최초로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했어요. 아랍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알제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는 테러리스트가 없다. 저희도 프랑스 식민지 때 테러리스트로 불렸다. 리비아도 지금 내부적인 상황이 최악인데 얼마 전에 외교 장관급 회담을 가졌어요. 리비아 대표단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비아 치안이 최악입니다. 무기는 곳곳에 있어요. 이집트가 국경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무기는 내일 아침에 가자에 있을 것이다. 이제를 인정하지 아랍 않기 때문에. 세계의 이제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죠. 설명해주고 있죠. 유엔에서는 투표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휴전하자. 휴전.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 20개 나라 정도 반대표를 날렸고 한국은 참석 안 했어요. 한국은 기권했어요. 네. 그리고 120개국은 찬성했죠. 여기서 찬성 안 했던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튀니지예요. 튀니지랑 이라크입니다. 왜냐면 잠깐만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튀니지와 이라크는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한다는 범죄로 사형까지 저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면. 네. 튀니지는 공식적인 입장문은 제가 봤어요. 그 성명서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 안 했다. 걔네들이 찬성했었으면 찬성표가 2개 더 올라갔을 텐데. 지금 튀니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다들 가서 투표를 했는데 튀니지하고 이라크는 뭐야 이거 찬성해야 되나? 찬성한다. 봐봐요. 찬성한다는 게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들 왜 찬성해? 모리타니아 왜 찬성했어? 그거는 모르겠고 이라크랑 튀니지 입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만 싸워.
제일 먼저 필리스테인 항쟁 시위를 튀르키예에서 했어요. 29일 날은 튀르키예 공화국 선포 100주년이에요. 행사 안 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했어요. 야, 우리 갑자기 밤에 저들어 나올 수 있어. 터키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터키를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선배님, 저는 기자라서 모든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서 알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터키나 이집트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이 사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웬만큼 군사 평론가들 하는 소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전쟁이 확전될 것 같아요. 그동안 누적됐던 분노가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확전될 것 같다는 소리 하나 있고. 물론 이란이 직접 개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란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은 나토예요. No action talk only. No action talk only? 네. 맞아요. 말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예멘에 나왔던 후티 그런 식으로 확전될 거고 그건 첫 번째 소리예요. 두 번째 소리 뭐냐면 갑자기 하마스가 와서 뭐 시민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는 120개국이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요. 이건 역대급 사건이에요. 원래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해서도 사람들이 가서 지지를 했는데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었던 그 수제 구질구질 로켓들은 그 아이론돔을 뚫었어요. 근데 하룻밤에는 1000명 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우리는 무조건 백전백승의 이미지가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확전으로 가느냐 협상으로 가느냐. 네. 자, 그럼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 이스라엘 군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하마스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순식간에 하마스를 없애겠다. 우리가 가자 중심지인 살라우딘이라는 길거리, 가자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가장 큰 길, 남북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미 우리 탱크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하마스 대변인이 어제까지 올린 거 제가 그것까지 다 봤는데 이스라엘은 가자 경계선을 넘어서 탱크 사진 찍고 공유하고 다시 나간다. 실제로는 가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번이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50%가 무너졌어요.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네타냐후가 받는 지적 중에 아들이 왜 참전하지 않고 미국 마이애미 해변대에서 놀고 있냐. 네타냐후? 네타냐후 아들이 미국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매주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는데. 근데 저 다음 주 없어요. 브루나이에서 촬영이 있거든요. 제가 없으면 좀 신고하잖아요. 없는 게 낫지 않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이제 그 하마스가 올리는 전쟁하는 영상들 편집 진짜 개 잘했더라고. SNS 관리 다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올리는 일부분 영상들은 실제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아니 내가 봤던 것들 하마스 대원들이 편집한 거예요. 알파고가 보는 것은 전투의 동영상이고 제가 보는 것은 피해의 동영상. 그 영상 좀 줘봐요. 싫어요. 여러분이 그런 텔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골치가 아프니까 제가만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안 들어갈 테니까 영상만 좀 줘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셉 씨 할 말 있어요? 미국에 관해서? 공화당, 민주당 지금 서로 사이 너무 안 좋잖아요. 하의원 이제 드디어 뽑혔는데 그 사람 처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 지지하자. 이스라엘이 무기를 보내지 말라? 이 뜻인가? 상원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상원 안에서. 한국에서도 국민의힘당에서도 뭐 몇 명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거 여론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근데 선배님 이 부분 제발 좀 편집해 주세요. 아직 4년 남았어요. 우리 돈 좀 벌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좀 잘라주세요. 나가서 싸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리얼한 뉴스. 자, 그래서 앞으로 저 양반도 계속 모시기로 했고. 깡탕버터. 생우유로 만든 깡탕버터. 수제 깡탕버터. 이 버터는 배로 오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오는 비싼 버터입니다. 콜드체인 배송으로 아주 맛있지.
최현민 비서관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야 이거 대체. 힘드네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장소가 너무 힘들어. 아니 김어준 씨도 힘들어요. 1월에 예정을 했었는데 10,000명씩 쪼개도 10,000명이잖아. 10,000명대가 들어갈 장소가 그 왜 인원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나여서 힘들어. 나여서. 장소를 안 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꼼수다 공연을 서울에서 첫 회 공연을 성공을 하고 전국 투어로 가자. 12년 전인가 그랬어. 네, 전국 투어로 가자. 그래서 그 없는 제작비를 쪼개서 전국 투어를 기획을 했어요. 그 중에 대전 공연이 한겨울에 있었는데, 그렇지. 대전 공연 앞두고 대관 절차도 다 끝났고 이틀 전에 갑자기 대관을 불허하는 거예요. 다 얘기됐는데 이틀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겨울이라 저는 못한다. 너무 춥고 제작비는 들어가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보이는 바로 앞 천변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유림공원이라고. 대전에 사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터에서 하자. 그래서 거기에 무대를 세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엄청 많이 왔어 그때.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근데 엄청 많이 왔어 그때 사람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하고 무료 공연이 된 거죠. 사람들이 낮부터 뭐 핫도그 장사하시는 분은 핫도그 가져오고 오뎅 장사하시는 분은 오뎅 가져와서 서로 막 나눠 먹고 막 갑자기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진짜 되지도 않는 노래들을 서로 부르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 저쪽에서 사과 박스가 우리가 제작비가 없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박스를 돌린 거예요. 딱 끝나고 이제 박스를 우리한테 갖다 줬죠. 그 박스에 돈이 들어있었어. 돈이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써있어. 1,000원짜리 이런 거 수북이. 뭐 편지, 뭐 엔화, 달러. 주머니에 있는 거 막 꺼내가지고 거기 집어던져가지고 수북하게. 그 부피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됐어요. 그 비용으로 10번의 투어 공연을 더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수북한 만큼은 아니었어. 그만큼은 아니었어도 공연 10번을 더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막아줬던 게 훨씬 더 득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왜 그럴까? 가제로 김어준 플러스라고 했지만 공연의 제목은 바뀔 겁니다. 뷰티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공연에 쓰여지는 모든 음악을 다 만들기로 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은 저와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노비였잖아요. 타노비로 불리우는 김영석 작곡가가 그 중에 3분의 1을 하고 또 3분의 1은 윤일상 작곡가가 지금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얼마 전에 런던 필과 협연하고 돌아온 정재일 씨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3명의 작곡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와 딥러닝을 활용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풀 오케스트라가 나와요. 오케스트라는 각각의 곡에 쓰여지기도 하고 거기에 국악 그다음에 뭐 현악 그다음에 독주 음악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완성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춤들이 같이 들어가요. 춤도 우리가 방송에서 익히 들었던 아주 힙한 그 안무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또, 추는 건 아닙니다. 또 정통 발레를 전공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상도 나중에 제가 이제 다 밝히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영상 감독들이 이름을 걸지 않고 참여하는 분도 있고 다 나는 진짜로 내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 지난 5년 동안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은 분들과 주로 일을 했는데
다들 이번에는 내세우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아니 다 좋은데 내 이름을 안 쓰는 조건으로 참여할게. 그렇게 해서 1월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3말 4초 또 다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타케미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둘이 좀 상의를 했어요. 엎어버리자. 까지도. 근데 뭐 김어준 씨 얘기에 저는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끝까지 만들어내는 거에 참 중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엎어버리는 건 되게 쉽거든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대전에서 못하게 했는데 이거 끝까지 해가지고 나는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 더 크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준비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제가 그런 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봤냐 우리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김어준이 상당 부분 CG로 처리가 될 거고.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까지 토크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감동이 자꾸 줄더라고요.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했는데 심지어는 막 제가 막 사라지기도 해요. 김어준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저 뒤에서 나타나. 출연 시간이 줄어요. 자꾸. 사실은 이게 되게 불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할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나 같으면 안 하지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은 잘 할 거예요.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3말 4초가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하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총선 직전이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렇게 됐어. 절대로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확정적 날짜와 장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 그냥 여의도 공원에서 하지 뭐. 고수부지. 최악의 경우. 두껍게 껴오세요. 네. 어떤 식으로든 한다. 그래서 요즘 저는 공연과 관련된 있는 일만 하고 있어서 요즘 매우 힘이 들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나오는데 김어준을 지워야 되잖아요, 자꾸. 자, 3말 4초. 3말 4초는 김어준 디제잉을 하는 씬도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나 처음 듣는데 나도. 네. 하여튼 처음 보는 비주얼일 거예요. 내가 사라진다니까. 하여튼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 아니 한국 공연사를 새로 쓰는 거지. 왜냐하면 이른바 공연이라는 게 특정 가수의 음악을 들으러 가거나 특정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러 가는 건데 이건 먼저 서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음악과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형태의 공연이거든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렵고 공연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펀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펀딩을 받고 그 다음에 공연을 만드는 형식이라 여기가 아니면은 사실 하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김어준이 뭐 고맙긴 하다. 아마 이달이 가기 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사실은 변심을 해서 취소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취소하실 분들은 예, 직접 딴지로 오셔가지고 주민증 제출하고 이것이 연장 공연으로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2번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공연이죠. 그러니까 2번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 3번째, 4번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3번째, 4번째 이어지면 이제 저 딴지랑 겸손히 스튜디오 짓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저를 다시 보겠죠. 자, 3번째, 4번째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공연 자체를 길바닥에서 하게 될지. 길바닥에서도 한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좀 성장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아니, 근데 진짜 길바닥에서 했어. 아무런 시설 없는 데서 그냥 하겠다고 선언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달달달달 떨면서. 정말 뷰티풀.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을 들으면서 뭐 사람과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효도88로 효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자, 국감에서 빛났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용현 의원 점점 예뻐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한준호 의원은 반칙 아니야?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걸 딱 잡아내더라고. 거래소에서 또 일을 했네?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통계를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수학을 전공하고 한국거래소 통계를 하고 아나운서를 하다가 저 몸뚱아리로 의원이 돼버렸어요. 보기 싫어요. 자,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이 본청 상황실로 제출했던 구조구급 상황 보고서입니다. 참사 당일 15일 10시 42분 2부부터 그리고 참사 3일 뒤인 18일 그러니까 저녁 6시 18시 25분에 수신한 18부까지 6시 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까지 다 보고됐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10시 4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소방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확인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던 모든 자료가 허위였다. 그래서 번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뭔가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지사가 그날 현장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참사 이후에 지금 3달째 묻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방청에서도 모른다. 충북소방에서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무서워라. 오송지하도 참사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통제단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통제단이 가동되면 이 구조와 구급, 대응에 대한 그 소방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하고 본인들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상의 대응에 관한 책임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참사 이후인 10시 4분에 우리가 통제단을 뒤늦게 가동했다라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시에 이미 가동됐는데 6시 반에 이미 가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책임졌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대응이 안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10시 넘어서야 네, 참사가 발생해서 통제단을 가동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 행안부 감사 첫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6시 반이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게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던 내용을 나중에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6시 30분은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시 30분이라고 최초에 보고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냐. 자기들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남아영 소방청장에게 도지사가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남아영 소방청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는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책임 회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충북이 오송 대응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소방에 당신이 거짓말을 했어, 충북지사가 거짓말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이 충북지사를 불러서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12시 48분에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수행비서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옥산 내 맛집 가서 1시 8분에 식사하고 1시 20분에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신 겁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하차도 한가운데에 있던 그때에 증인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면 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7명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업추비 결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짜그리집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못 촉보가 다 받았죠. 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못 그것도 받았죠.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심각하지만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죠. 12시 44분에 정말. 자, 이미 사망자가 7명 정도 발생했을 텐데 이분이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본인이 소유한 땅 인근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맛집으로 갔단 말이야. 업추비 결제한 게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업추비 결제 영수증이 1시 8분에 있고요. 근데 이제 12시 40분 경에 이제 수행비서가 사망자가 7명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보고를 도지사한테 했다라고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미? 네. 수행비서가 그 거짓말을 왜 하겠어? 언제 보고했냐 물어보니까 언제 보고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네. 그날 하루 종일 아까 아침부터 몇 시의 상황을 보고했는지를 쭉 정리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캐묻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7명 사망했다고 보고했지 않냐. 왜 그때 밥 먹으러 왔냐 했더니 보고 못 받았다고 지금. 맞아요. 둘 중에 하나죠.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수행비서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이번엔 수행비서가 거짓말하거나 도지사가 거짓말하거나.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이미 충북 괴산 지진 그리고 봉화 매몰 사고로 소방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죠. 중통단장이었던 청장께서는 구조활동이 한창이던 20시 36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 중통단 근무 중에 왜 자택에 가셨습니까? 이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중통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 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날 제가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장님? 제가 그날 중통단을 가동시켜 놓고 아니요.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그날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고 현장에서 자택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2시간 38분 동안. 본인이 언론에 인정도 하셨고요. 소방청 간부들 같이 가셔서 함께 술자리 벌이셨습니다. 대형 재난 상황에 심지어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지 이탈로도 모자라서 근무 중에 음주까지 하신 겁니다. 이날 술자리 참석한 간부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김문영 전 장비총괄과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 제 아내가 왜 그날 토요일인데 김학근 구조과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영진 청장 비서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학근 그 구조과장하고 김영진 비서관은 저하고 같이 그날 진정희 계장 사고 그때 현장에 갔다 술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문영 전 장비총괄과장은요? 그 사람은 상황관리관으로 그날 있다가 술자리에 계셨습니까? 통계당이 가동되면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네, 김문영 장비과장과 김학근 구조과장은 각각 10월 29일 상황관리관과 중통단 지휘보좌관이었습니다. 예, 지휘보좌관으로서 그날 임무가 끝났습니다. 중통단장이 정위치 근무를 벗어나서 음주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핵심 간부들까지 함께 중통단 근무를 내팽개친 겁니다. 제 출장 명령부를 보시면 확인이 청장님, 됩니다. 통제단 같은 근무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정위치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위치 근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이내 사고 생겼을 때 언제든지 그래서 응송을 술을 가능하면 드셨어요? 됩니다. 네. 1시간 이내에 오기만 하면 돼서 술을 드셨어요? 술을 먹으려고 먹은 것이 아니고 먹으려고 먹을 것이 아닌데 직원들을 다 집으로 불러서 술을 드셨습니까? 자택에서 직원들 위로해준다고 하면서 가볍게 부담도 술자리 중에 먹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실 보고받고 청사로 복귀하셨습니다. 당시 음주로 그 현장에 운전할 사람 없었죠. 그래서 어느 직원 차 타고 복귀하셨습니까? 제 근방에 사는 직원이 뭐라는 직원이 중통단 근무 중인 있는데 직원을 불러다가 음주를 한 청장 본인과 간부들 태우러 오라고 대리운전시키고 근무지 이탈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청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사무실로 빨리 오기 위해서 제 집을 잘 아는 직원이 주위에 그것이 있길래 적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을 불러서 왔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그 직원이 중통단 근무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통단장이 중통단에 누가 근무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죠, 청장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통당 근무자는 총 13명이고요. 이 중에 현장 상황관리관으로 사고 현장에 내려간 2명 제외하면 11명이 정위치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로 광부들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159명 희생자 비롯해서 350여 명의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용산 소방서장 비롯해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고 더 살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을 때 9명의 직원들은 9명의 소방청 간부들은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용해인 의원한테 걸리면 안 돼요. 요 앞에 짜글이 어떻게 걸러놨습니까? 밥을 먹은 것 같은 인정한 거죠. 네, 밥을 먹었다는 건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그 식사를 했던 짜그리집이랑 오송 참사 현장이랑 한 딱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밥을 시켜놓고 12시 48분에 보고를 받고 밥을 다 먹고 참사 현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수행이 거짓말했다는 거지. 네. 근데 수행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래요? 수행비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되게 보고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카카오톡으로 보고했다, 전화로 보고했다, 대면 보고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의심하듯이 이 사안을 이해해보자면 7명이 사망했어요. 10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밥을 시켰어요. 먹고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간상을 보자. 시간상으로 딱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받고 나서 한 20분 정도를 식사를 한 거니까. 20분이 빈단 말이야. 바로 갔으면 훨씬 더 일찍 도착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은 보고받지 못했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행비서는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보고했겠지.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이제 그걸 들고 물어보니까 시간 비는 걸 해명할 수 없으니까 몰랐다. 밥을 안 먹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네,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영수증도 영수증의 내용을 지우는 거죠. 자, 한준호 의원은 워낙 국감에서 많은 걸 했어요. 특히 양평 땅 관련해서는 종합 버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 초록색의 국지도인데 저 국지도 위에 붙어있는 노란색 보이시죠? 저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입니다. 8촌의 땅인데 그 8촌의 집에는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주소지로 썼을 정도로 무척 가까운 사람의 땅이 이번 88호선 국지도 확장 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수용이 됩니다. 내년이면. 보상을 받겠죠?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ESIND의 땅입니다. 300m 구간이에요. 거리론. 왜 또 이곳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 사업이 거의 비슷한 국지도가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상면으로 종점을 틀었어요. 이래가지고 예타가 잘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왜 그곳엔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느냐? 종점이 바뀌어가지고 종점 일대에 대통령 부인 땅이 있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우리 한준호 의원이 쭉 찾다 보니까 땅이 더 있어. 일가의 땅들이. 이 사업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네, 중요한 지도입니다. 이게 한준호 의원실에서 그린 지도예요. 네, 우선 저 파란색과 붉은색이 하남에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빨간색 라인이 저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인데 요것만 이때까지 문제가 됐어요. 요것만. 네, 국정감사를 하면서 밝혀낸 게 뭐냐면 저 종점을 변경하는데 용역업체는 단 하루 이틀 가서 조사를 했고 김선교전 양평 군수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던 강상면 종점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양평군밖에 없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단 하루 2번 가서 종점안을 저렇게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변경될 안은 양평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라는 데 담아놨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현안 지릴 때 이러한 종점 변경과 관련된 거는 국토부가 지시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너 며칠 동안 이거를 봤냐라고 했더니 2번 와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2030 보고서를 참고를 했냐라고 했더니 참고했다라고 실토를 해요. 이거를 다 종합을 하면은 국토부
서울과 양평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용역사에게 해서 용역사가 단 하루 만에 무려 조사기간 660일, 2년간 했던 KDI의 원종점 양서면 안을 틀어버린 겁니다. 요 최초안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그 본타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검토 끝에 제안을 해서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설명했죠. 그렇죠. 전문기관인 용역사가 바꾸자고 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더니 이게 더 낫습니다 해서 바꿨다가 했는데 이번 국감에서 그게 아니고 이 변경안 자체를 이미 양평이 가지고 있었고 본타하는 업체는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하라는 대로 경명했다는 거예요. 국토부는 어디서 받았겠어? 양평에서 받은 거지. 양평이 국토부에 주고 국토부가 업체에 주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양평에서 무슨 힘이 작동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국지도 88호선을 먼저 설명을 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 발견된 게 이 국지도 88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지도 88호선도 하남에서 출발해서 병산리로 갑니다. 출발 지점이 같아요, 여기가. 네, 하남에 갔고 저 붉은색에서 서로 벌어지는 구간이 있죠. 저기는 산입니다. 하나는 산을 관통해 가는 거고 하나는 산을 둘러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는 국지도고 하나는 고속도로인데 그렇죠. 하나는 관통해서 가고 얘는 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국지도 88호선 저기 떨어지는 지점부터 양근대교 4차선 확정 계획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저 위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데 저 양근대교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공흥지구로 들어가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거는. 국지도가 먼저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연결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 장모가 개발한 공흥지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공흥지구 인근에는요 6개의 개발 계획이 서 있는데 6개의 개발 계획 중에 3개 정도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확장되는 88호선 저 보면은 점이 이제 3개 찍혀 있는데 노란 점 있죠? 예, 노란 저 점. 노란 점은 팔촌의 땅이에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팔촌 땅인데 그 팔촌에 최은순 씨 어머니가 주소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저 붉은색들은 ESIND 은순 개발일 거라고 추정되는 ESIND. 장모가 대표였다가 지금 아들이 대표로 있는. 네, 요거는 ESIND의 땅이고 네, 노란 네. 거는 팔촌의 땅이고. 특히 저 노란 부분은 이번에 확장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거 새로 발견한 거야. 우리는 요 종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다다다다닥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는 저 병산리와 공흥지구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소영 의원께서 저 남양평 IC의 휴게소 얘기를 했는데 저 남양평 IC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위쪽에 양평 IC가 저 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양평 IC가 있으면은 인근에 IC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가깝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성교 전 군수가 여기다 IC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경제성이 없어. 두 번째는 인근에는 휴게소 같은 게 있어서 돌아 나와야 돼.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하이패스 IC라는 법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 휴게소 자체도 원래는 상향 휴게소인데 이게 통합형 휴게소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그 휴게소는 대통령 동물이 먹었네 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저 남양평 IC를 미리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도로를 남양평 IC를 통해서 양근대교로 연결하고 공흥지구로 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양평 필요한 IC 거였는데, 그렇죠. 그죠? 이걸 만들므로 해서 네. 이 일대에 또 가치가 올라가죠. 사실 이 국도가 있으면 이건 필요 없잖아. 출발 지점이 같다니까. 그렇죠. 같은 곳에 와서 국도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도는 쭉 가서 결국 장모 아파트로 돌아가는 거고. 네. 그 주변에는 장모의 팔촌 혹은 장모 회사 땅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낸 거예요, 일로. 네, 이제 저렇게 되면은 공흥지구나 병산리에서 강남까지 30분 내 권역으로 다 잡히는 거죠. 야! 대단하다. 지금 한준호 의원이 발견한 것만 이만큼이에요. 또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저 일대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야 돼, 맞아. 양평군에서 만들었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나섰고 국토부가 용역사를 통해서 근거를 만든 거죠. 양평군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국토부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실현을 한 거예요. 근데 양평군이 어떻게 국토부를 움직여요? 국토부가 양평군을 움직이지. 그렇죠. 양근대교 국지도 88호선 공흥지구 남양평 IC가 승인나고 결정이 되는 시기가 저 네모난 박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시기에 아주 그 집중적으로 저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실제 이 일들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가 문재인 정부 이전입니다. 박근혜 때인데 이때 다 결정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빨간 선인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활용 정점이 되는 거죠. 이거를 들키면서 나머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작년 국감에서 왜 도대체 남양평 IC에서 근처에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느냐, 이것이 형질 변경되고 용도 변경되는데 이건 양평군에 특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지화 하면서 일이 상당히 커진 거죠. 당황했던 거죠 그때. 당황했던 거죠. 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대통령 부인 땅에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게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게이트예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의혹은 명확해진 거잖아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정조사로 도저히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까지도 필요하다. 지금 간단히 듣기만 해도 게이트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소유한 땅으로 고속도로가 틀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쪽으로 다 길들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어떤 힘이 있었겠죠. 한준호 의원이 밝혀내겠지. 자, 한준호 의원이 밝혀낼 거라고 보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리 용현 의원은 총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고민이 좀 많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두 가지 원칙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랑 싸울 수 있는 야권의 큰 승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용해인 한 명이 아니라 좀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22대 국회에서도 더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정감사에 이제 올인을 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2024년 총선이 어떤 총선이어야 하는지 원칙을 규정하는 작업을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이준석 신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본소득당은 어때요? 저는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충돌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당을 같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네. 또 한준호 의원은 다음은 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몸뚱아리가 훌륭해.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점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하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현미, 귀리, 보리 전부 국내산 발화 통곡물인 거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유산균 코팅 들어간다. 됐어. 포장. 성공했습니다, 닥터!
닥터 시리얼이라 부르게. 딴지마켓에서 만나는 최강 조합의 시리얼 닥스메디 닥터 시리얼.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성훈 평론가가 또 영화제에 갔더라고. 먹고 살만한가 봐요. 긴급 안기령 투입됐습니다. 그 안기령 앵커가 나와서 지난번에 이제 진보 있을 때 했죠. 네. 진보 광고 역사상 최저 매출 찍었어요. 아유, 실망스러운데요. 본인이 한 발이 뭐 있다고. 맛있습니다. 매우 맛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 자, 오늘은 뭐예요, 이거? 오늘 버터요. 버터랑 치즈. 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어? 도와주세요. 안기령 앵커 잘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입안에서 바바리 굴러다니면서 막 지들끼리 좋아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 그 막 니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너무 좀 심심하지? 야 무말랭이랑 같이 놀아줘 하면서 무말랭이가 들어가니까 달콤 새콤하네? 저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캉캉버터가 진짜 축제를 벌이는 곳은 그 찢어 먹는 빵 있죠. 가운데를 확 찢은 다음에 캉캉버터를 한 3스푼 정도 투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려요. 버터가 녹으면서 흘러내릴 거 아니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그거 뜯어서 먹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파이팅. 열 처리하지 않은 생우유로 만든 말이 않는 캉탕버터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버터가 아닌 수제로 만드는 캉탕버터라서 신선하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까지 수제로 만들어진 버터가 인천공항까지 냉장차로 옮겨지는 콜드체인 배송으로 맛을 온전히 보존해줍니다.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만 만드는 캉탕버터, 버터와 치즈의 깐깐하기로 최고라는 파리의 토박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캉탕입니다. 지금 캉탕버터와 함께 캉탕치즈를 같이 살 수 있는 세트 상품 5% 할인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딴지마켓에서 신선한 버터와 프랑스 오리지널 치즈를 만나보시고 저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체질 찍으면 안 되잖아. 도와주세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볼게요. 그게 뭐야? 화장품 같은 거 소개할 때. 쳐봤어요 이거? 못 봤어 나 그런 거. 보통 이제 캠이 하나인 경우엔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여기엔 지금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해봐 한번. 그냥 절이라도 한 번 더 해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뭐 영화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1999년 2월 6일이에요. 3인조 강도가 슈퍼마켓에 침입을 해서 슈퍼마켓 안에 있던 2명을 결박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잡혔어요.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진범이 아닌데 진범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999년에 진짜 진범으로 보이는 애들이 잡혔어요. 근데 검사가 얘네들은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처음에 잡혔던 3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징역을 구형합니다. 진범이 잡혔는데. 네. 2016년에 와서 재심 재판이 벌어지게 돼요. 진범으로 의심받던 3명 중에 1명이 양심 선언을 했거든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예. 정지영 감독이. 예. 블랙머니를 만들었던 그 정지영 감독이 사회에 억울한 약자들에 관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도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영화가 뜨겁습니다. 자, 그런 영화 하나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톡투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중소규모의 영화들 굉장히 잘 만들기로 유명한 A24라는 제작사가 만든 공포 영화인데 이거 분신사바의 SNS를 더한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다음.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마블의 마지막 희망 더 마블스가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여기 또 이제 박서준 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예고편에 나온 모습을 보고 왜 저 따위로 박서준을. 그리고 이 예고편은 마블 영화 역사상 실화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예고편으로. 실화요를 가장 많이 받은. 마블 영화의 기조가 워낙에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기대치는 거의 최저를 찍고 있다. 제일 많이 받은
예고편이자 기대치도 최저치이다. 근데 만약에 이 영화가 망하면 이제 마블 유니버스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마블 영화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우리 안기령 대변인한테 내가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뒷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잖아요. 그때 이번에 듣고 싶은 것은 그 전후로 바뀐 당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조용했던 의원들이 의원총회 나가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가 이제 정리되고 새로 바뀐 당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던 의원들도 어떻게 우리 당의 대표를 검찰의 소나기에 그냥 갖다 바칠 수 있지? 그래서 그날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었지만 대신 많은 사람을 얻었다. 사람을 얻었다? 네. 그 이후로도 이제 복귀를 하셨잖아요. 제가 비공개 회의에도 배석을 하고 하는데 당이 좀 끈끈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하나가 된 느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뒤에 가서 욕을 한다든가 이런 네.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다면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성에 안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일 때 시장으로서 지사로서 우리를 만나러 오던 모습만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석에서 사실 제명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온전히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사석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제명이 하고 부르던 의원들이 있었어. 그런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고 결국 기각이 됐고 혼자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인사를 꾸벅 하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미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게 되지 않았나. 그 전에 약간 깔보던 듯한 그런 대화가 사라졌다? 나는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요 뒷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네.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안기령 대변인 나와가지고 여기서 방송하니까 친명 유튜브 유튜버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개딸 얘기하겠지. 네, 벌써 시작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친명계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비명계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친명 조직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정식 총장님은 양쪽 모두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친명이고 친명 총선 기획단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아니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캠프에 영입이 됐는데 그러면 저는 내가 그럼 친윤해야 되냐? 그렇죠. 나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서 대선 캠프에 들어간 건데 사람이 화를 내고 그래. 또 이게 변했어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하고 있을게요. 자,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또 있어요, 혹시? 건강을 회복 잘 하고 계신다. 앞으로 다시 또 여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를 위해서 좀 남겨둬야죠. 아니 나올 게 없는데 뭘 남겨? 자, 요즘 제일 핫한 거는 김포시. 서울로 출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이미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 했잖아. 출퇴근 인구수로 따져도 인구 대비 비율로 따져도 11번째. 11번째, 10번째예요.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용인, 안양 많아. 의정부도 있고 수원, 광명도 있고. 김포가 서울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고양도 붙어 있고 구리도 붙어 있고 하남도 붙어 있고 청남도 붙어 있고 과천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 그것도 이유가 아닌 거예요. 김포는 막상 붙어 있다고 하기에는 이어져 있죠. 지금 김포의 기초전체장이 국민의힘인데 이게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는 전략이거든요. 거비가 김포에 집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김포시 사호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강화도 쪽에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땅은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좀 속아서 사신 거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2번 크게 올랐어요. 처음에 김포시 경전철이 확정이 됐을 때 두 번째 여기 생겼는데 그게 아파트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김포 수도론 얘기 나온 이후로 제가 어머니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아파트 값이 올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미동조차 없다. 미동조차 없다. 전략은 서울에 편입되면 부동산 오른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주면 서울로 편입시켜 줄게 하면서 벌써 그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작업을 시작했거든. 네, 네. 김포 주민 일부는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관심 없고. 왜냐면은 땅이 이사 오는 게 아니잖아. 출퇴근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뭐 출퇴근이 어떻게 빨라져? 땅이 안 바뀌는데. 변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인데 이게 성공한다 싶으면 하나미고 뭐고 다 하겠다는 거지. 총선 끝나고 나면 안 할 거야.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잖아요. 나는 이게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포 표를 일부 얻을지 모르나 그 이상의 서울 표를 잃게 돼요. 딱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이제 목동 살아요. 목동이 지금처럼 비싸질 거라고 생각 못하고 30년 넘게 목동에 살고 있는데 목동이 성장한 이후로 목동 아파트가 아닌 곳들이 목동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들이 생겨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목동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체 득표를 보면 잃는 전략이에요. 국민의힘 쪽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남 중진들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정서를 모르고 선거를 치른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도 뭐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영남 중진들 수도권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수도권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을. 김기현 대표 됐을 때 이 사람 누구지 그랬단 말이야. 자기들이야 거기서 3선 4선 하지만 서울에서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짰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국에서 가장 그 부자 구가 강남구예요. 거기 예산이 조 단위예요. 근데 김포시 예산이 강남구보다 많아요. 여기서는 지방 교부세도 받죠. 지방세, 주민세, 소득세, 자동차세 다 세금을 걷어요. 근데 구에서는 재산세, 등록 면허세 이런 것만 받단 말이에요. 김포구가 되잖아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요. 좋아지는 게 아니야. 김포 편입해서 들었던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체리 따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일찌감치 지령을 내렸다. 서울의 모양을 체리 따봉을 만들어라. 거기에 더해서 서울에 편입시켜주고 거기 소각장. 그렇지. 소각장 받아라. 김포 주민들 되게 싫어해요. 가난해지고 소각장 들어오고 서울 사람들 싫어하고 부동산 띄워준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여길 가봐야 돼요.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근거도 없어 그냥. 1년 전에 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 다시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게 우연인가 싶다가도 워낙 이런 적이 많았잖아.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앞으로 뭘 할 거냐? 중요하고 좋은 땅은 말이죠.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게 에너지를 지금 쓸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문화의 메카를 만드는 공원을 세워야 된다. 문화공원. 하나도 다른 거로 손대면 안 되고 문화기지를 만들어야 돼. 여기 지금 용산공원 하고 있잖아. 네. 질문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쫓아가고 막 갖다 디디다 대는 거는 원래 기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한테 할 짓 아닙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할 때는 기자들한테 하면 안 돼요.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과 소통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도어 스태핑이 없어졌죠.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무드가 올 수도 있어요. 장을 치기 전에 그때 가는 것만 조문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시간 지나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리를 흔적을 남겨두는 게 좋다. 왜 영국까지 가서 조문하지 않았냐고 그랬잖아요. 요 직전에
4차원의 기운이 묻을 수 있다고. 맞아요. 필요 없는 조문 가면 4차원의 기운이 나에게 묻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부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왜 영부인은 뒤에만 있어야 되고 나갈 때만 따라 나가고 악수해야 되냐? 먼저 앞장을 서서 세계적인 이러한 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영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면 저거가 할 말 다 해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고 오면 저거는 좋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그렇게 찍나 봐요. 그리고 수능도 있죠. 실업급여도. 근로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고 했고.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럴 때 자기 철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철학이 만약에 없다. 대통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찾게 된단 말이지. 아니 근데 정법 들으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대요. 강남 쪽에. 뭔가 주변 사람들 내가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고 저기 가는 거. 신통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묻고 싶은 거야. 뭐 사실 윤 대통령 후보 때 좋은 강의 많다는 얘기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유승민 당시 후보한테. 천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YTN에 있을 때 저희 팀에서 최초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승민 당시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천공을 가지고 토론회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천공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천공은 정말 멘토일까? 그래서 국장님과 PD가 천공에게 연락을 했어요. 받는 거예요. 오래요. 바로 갔어요. 당시 경기 용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가 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검찰총장의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줬다. 라고 술술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천공이 인터뷰를 갔던 YTN PD에게 전화를 합니다. YTN 나랑 프로그램 하나 하자. 이분이 최근에 관심 가지는 게 이거예요. 천공 선생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한동력 에너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신 건데 이 행보를 왜 이슈하고 있냐면 이거는 뭔가를 개발했잖아요. 홍보해야 되고 적용하고 판매해야 돼요. 무한동력이면 일단 노벨상부터. 아유 이게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신변보호부터 들어가야 돼. 맞아, 중동에서 맞아. 석유 나오는 산유 국가들은 다 암살하라고 할 거야. 맞아. 이러니까 R&D 예산을 깎은 걸까요? 필요 없구나 이제. 그렇지. 실제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천공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돼요. 보면. 저쪽 서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올려놨잖아요.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오면 그거 읽어보면 벌써 과학자예요. 그 외국에서 논문 읽으면 우리는 연구 다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아니 근데 이 정도 논란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천공에게 경고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분에게? 근데 오늘 박태출 의원이 얘기 꺼냈던가요? 민주당 의원이 어쨌든 끌어올렸어요. 공식적인 위치로. 그리고 포털에서도 뉴스가 나와요. 저 가장 뜨거운 김포 서울과 연결지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언론들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같다. 박찬대 의원 말씀. 박찬대. 박대출이라뇨. 박대출이 이야기했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국정의 결정 과정에 천공의 메시지가 반영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는 게 전까지는 야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라 하는 얘기야 이랬는데 아니, 직업적 음모론자.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이 나한테 하사하신 별명이야. 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라는 수준에까지 올라와 버린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막 찾아보면 여기 있네.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무한동력 에너지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혹은 대통령 부인이. 왜냐하면 그 그레이드가 더 높대요. 누가요? 전 주어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레이드가 그분이 더 높대요. 계속 쌓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건 처음 봤어.
아니지. 정권은 유한하지만 이분은 무한할 수도 있잖아. 무한동력이네. 화제가 된 이후에 몇 개 봤거든? 진짜 5분 이상 보기가 힘들어요. 논리적 전개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근거 제시도 없고. 저도요, 한때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다시 판을 짜야 되는 이유가 등장해야 되잖아. 이유가 등장하질 않아. 기본적으로 좀 음성이 듣기 좋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뒤집힌 목소리 있잖아. 서울시를 막 이래. 나중에 천공이 공천도 하겠어요. 거꾸로 하니까 공천이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 천공을 거꾸로 하면 공천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뒤에 저건 도대체 왜 했을까? 이런 결정 뒤에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여기다. 제가 정말 영상물을 보는 어떤 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2개 이상을 못 보겠던데. 나도 시대반인데 보기는 어려워. 네. 일단 앞에 주장과 연결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두서없지만 모아놓으면 얘기가 된 사람들 있잖아. 안 모아져. 안 돼. 아까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여의도 찌라시라고 하시면서 올렸어요. 윤 대통령한테 탄핵과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갔다라는 찌라시가 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까지 끌어안쳐서 비대위원장을 시킬 것 같다. 보수지정 쪽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총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다고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윤 대통령이 탄핵 얘기도 했잖아, 스스로. 네, 하필이면 오늘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탄핵 얘기도 하는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취지거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탄핵을 꺼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시킬 게 따로 있지.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래서 다 알았잖아. 본인 입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버렸어. 야당도 못 꺼내는 단어거든요. 엉뚱한 데서. 이 대목에서 안기령의 우리가 모르는 당내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웃느라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다음 주에 할게요. 좋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생각해놔요. 왜냐면은 방송에 나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버터라도 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페라 맛 좀 보라. 저녁 10시 오픈했습니다. 지금 예약할 수 있어요. 선거 시즌이 왔잖아요. 싸울 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동시에 멋있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오페라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